현재 내가 가진 재산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세금보다도 저는 이 재산을 어느 시점에 이전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모님의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한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빨리 물려주는 게 과연 맞나? 내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낼 세금에 대해서 부모님은 과연 알고 계실까? 가만히 있으면은 뭐가 나오죠? 네, 재산세가 나옵니다. 팔면 뭐가 나오죠? 양도세가 나옵니다. 미리 주면 뭐가 나오죠? 네, 증여세가 나옵니다. 어디로 가든 세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적당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세금 폭탄 피하고 자녀를 돕는 스마트한 증여의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이종원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에서 대표 회계사를 맡고 있고요. 상속 증여 관련한 수백 건의 상담을 지금까지 진행하였고 2026년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상속, 증여 관련된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가장 적은 비용, 즉 적은 세금으로 자녀한테 이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세금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항상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납세자분들이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게 또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내가 가진 재산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고 계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미리미리 재산을 자녀한테 증여하기 위해서 전략을 직접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회계사로서 여러분들의 세금을 줄여들기 위한 노력을 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세금보다도 저는 이 재산을 어느 시점에 이전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모님의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이 이거를 단순히 세금 문제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측면이 있냐면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세금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 인문학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자녀한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빨리 물려주는 게 과연 맞나라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자녀 세대들의 생각도 들어보면요. 또 자녀 세대들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저렇게 많은 재산을 들고 계시면서 내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낼 세금에 대해서 부모님은 과연 알고 계실까? 또는 내 걱정은 해주시기는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라는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좁혀질 수 없는 이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무슨 사회죠? 네, 유교 사회입니다. 유교에서는 이 부모님의 재산을 먼저 얘기를 꺼내거나 하는 게 절대 자식된 도리는 아니겠죠. 그래서 재산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터놓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재산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하는 가족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녀도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는 자녀분들은 저희 부모님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좀 넓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금의 삼각파도죠.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요새 이제 그 강남에 계신 부모님들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요.
재산을 다 팔고 다 사용하고 가겠다. 어차피 나라에 세금 절반 낼 바에는 내가 다 팔아서 현금으로 써서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는 내가 죽기 직전에 다 증여를 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산 가지고 있는 거 가만히 있으면은 뭐가 나오죠? 네, 재산세가 나옵니다. 팔면 뭐가 나오죠? 양도세가 나옵니다. 미리 주면 뭐가 나오죠? 네,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럼 이 증여를 하고 나서 빨리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는 안 나올까요? 아니요, 상속세도 나옵니다. 자녀한테 증여한 재산이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은 10년 전까지 돌아가시기 날부터 10년 전까지 소급해서 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디로 가든 세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적당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금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길은 있죠. 진퇴양난이죠. 가지고 있어도 세금, 죽어도 세금, 미리 줘도 세금. 자, 정답은 이 구조적 설계와 타이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이제 좀 덜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적어도 최소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난 당장 증여하거나 양도할 생각이 없다 하시더라도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을 과연 얼만큼 처분했을 때 나한테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지는 미리 계획을 짜두셔야 됩니다. 자, 정말 평생 소중하게 일궈온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준비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너무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그 실행을 하나씩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만 보고 이 영상에 따라서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전략과 실행, 타이밍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물론 혼자서 공부하시는 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저와 같은 회계사, 세무사들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에 이런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즘 국세청의 화두는 이 시세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시세,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다 있습니다.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감정 평가원에서 전부 다 모든 자산에 대해서 기준 시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자, 23년도, 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준 시가로 신고를 하는 게 어느 정도 관행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니고요. 기준 시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시가의 대략 50%에서 60% 정도의 가격으로만 신고하고 세금을 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고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요즘은 거의 모든 부동산이 감정평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 당연히 시가가 너무 시세가 명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즘은 단독주택도 전부 감정평가를 받도록 국세청에서 강력하게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상가와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고요. 국세청에서 25년도에 이미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24년도에 신고한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 결정기한까지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도록까지 적극적으로 법률을 바꿔가면서까지 시세로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심의위원회 대상도 확대가 됐죠. 시세와 실제 신고된 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런 국세청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국세청의 감정평가 예산이 40억에서 90억 사이로 책정이 됐고요. 올해는 대략 4, 50억 사이로 책정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꼬마 빌딩 감정평가 사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의 가장 화두인 이 시세로 과세하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빌딩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되면은 대략 50억 정도였는데 요즘에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은 거의 8, 90억 정도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당연히 세금 차이는 정말 많이 나겠죠. 이 30억 정도가 추가가 되면은 한계 세율 구간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받기 때문에 단순 세액만으로 따져도 15억 원의 세금이 증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상속세 신고를, 증여세 신고를 할 때 미리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박 회장님 같이 현재 나이가 많으신 대표님들, 자산가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모든 빌딩에 대출 자체가 없으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가가 올라가면은 시가대로 정말 크게 과세를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납세자분이 감정평가법인을 2군데를 선임을 해서 이 평균적인 감정평가 시세를 먼저 도출해서 그 가격대로 신고를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왜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국세청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은 최대한 어떤 식의 평가를 하려고 할까요? 또는 그 감정 시세를 낮추려는 노력을 할까요? 자,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 최대한 법에 맞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최소한의 감정평가를 받고자 요청을 하면 감정평가법인은 최대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평가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최소한의 감정평가액을 도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가액이 5억 원 정도 줄어서 세금이 2억 5천이 줄 겁니다. 2억 5천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 감정평가 수수료 나가는 게 과연 아까울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신고 때 감정평가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공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꼬마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먼저 감정평가법인을 찾아서 평가를 받고 이 가액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게 훨씬 더 세금을 빨리 줄일 수 있는 줄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과연 이게 위기라고만 받아들여질까요? 그동안 기준시가로 과세됐던 게 과연 어떻게 보면 기회였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납세자분들한테도 항상 설명드리는 게 당장 내시는 상속세를 줄이는 것보다 더 장기적으로, 즉 자녀가 상속된 재산을 받아서 그 자녀가 상속된 재산을 추후에 양도했을 때 그 양도세까지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는 역발상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체 가족의 생애에 걸쳐서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합쳐서 세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보면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절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내고 나중에 크게 절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이 낼 미래의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상속세 취득가액을 조금 높게 신고하더라도 나중에 미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특정 재산을 너무 낮게 10억에서 10억 정도로 신고를 하게 되면 자녀는 상속세는 당장 줄어들겠지만 이 시세가 2, 30억 되는 자산을 10억에서 15억에 취득한 자녀는 나중에 시세인 30억으로 양도했을 때 이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크게 계산될 겁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율보다 양도세율이 훨씬 더 불리하거든요. 똑같은 차익을 과세하더라도 상속세, 증여세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내려받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총 세부담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당장의 증여세나 그 상속세를 보는 게 아니라 총 세금을 보는 거죠. 숲을 보는 겁니다. 그 숲에는 뭐가 있냐? 이 증여세와 자녀가 미래에 양도할 양도소득세가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자, 10년 전 취득가액이 5억 원이고 현재 증여 시점에 15억 원이라면은 대략적으로 나중에 팔면은 양도세 폭탄이 나지만 미리 줘서 증여세와 양도세, 증여세를 미리 내더라도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억 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증여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자녀의 취득가액을 높여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을 그럼 이런 결정을 해야 될까요? 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지금 팔기는 조금 어려운 자산. 자, 근데 두 번째, 다만 시간만 있다면 이 자산이 무조건 오를 것 같은 자산. 제가 봤던 사례 중에서도요,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이제 개발이 한동안은 안 될 것 같은 곳에 이제 토지가 경매로 나왔었는데, 자산가 분께서 그거를, 자녀한테, 증여를 통해서 경매 자금을 증여를 해주고 자녀가 낙찰을 받는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산가 분은 저는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왜? 그 토지는 당분간 개발될 일이 없어서, 경매받은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하기는 힘들겠지만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의 가치는 절대 경매받은 가격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을 거고 주변에 있는 개발 호재들이 10년 뒤에서 20년 뒤에는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큰 차익을 가져다 줄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자녀한테 미리 증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산들을 미리 갖고 계시다면은 증여를 통해서 미리 자녀한테 나중에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도록 남겨주는 것도 지혜겠죠. 물론 양도소득세는 나올 수 있으나 당장의 증여세는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자산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누구한테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는요, 정말 고액의 자산가 분이신데 이분께서는 고민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제 갓 20살이 된 자녀에 대해서 재산을 형성하는 것도 고민이신데, 그리고 심지어 이미 20살인 자녀는 자산이 충분히 많이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분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한테 어떻게 이 재산을 또 다시 나눠줄 건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계세요. 이 세대가 계속해서 영속하기 위해서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녀한테 바로 증여하는 거는 증여세가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조부모가 자녀가 아닌 손주한테 증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 증여나 상속이 발생하고 이후에 다시 손주한테 증여나 상속이 발생했을 때 두 번의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중과세라는 생각이 들겠죠. 같은 자산을 자녀가 받았다가 다시 손주한테 갈 때 두 번이나 통행료를 낸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자산가 분들은 손주한테 증여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세대를 생략하고 손주한테 바로 조부모가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증여는 물론 세대가 생략되기 때문에 할증이 붙습니다. 왜? 두 번 낼 거를 한 번에 내고 끝나니까요.
그래서 목돈이 필요하거나 소득이 적은 손주들한테는 자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전체 세금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부모님이 재산 많은 게 자녀한테는 큰 복은 아니지만 손주들한테는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세대 생략 증여를 보시면 조부모가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한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한 번에 세금, 증여세를 내면서 이 세대를 걸친 이전을 한 번에 완성시키는 전략인데, 물론 할증이 대략 30%가 붙습니다. 그리고 1회만 납부가 되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증여를 하면 3대가 부모, 자녀, 손주 차례대로 증여를 받지만 취득세 2회, 명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2번이 나오고요. 자산 이동에 따른 증여와 상속세도 2회가 발생되게 될 겁니다. 자, 하지만 부모 생략을 하고 조부모가 손주한테 바로 주면 세금이 할증되지만 1회만 납부하면 되는 1.3회분의 세금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부담세액은 2번 내는 경우에 대비해서 대략 20%에서 30%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알짜 자산을 손주의 명의로 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산의 차익분이 바로 손주한테 귀속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손주한테 증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개발이 필요한 자산들을 이런 식으로 증여하는 경우를 제가 상담하면서 꽤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상속 당시에 과연 얼마까지 증여된 재산이 합산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손주, 며느리, 사위도 포함되는 얘기인데요. 저희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상속세를 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께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전부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정해놓고 있는데요. 10년이란 기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상담한 사례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병상에 누워 계셔서 내년에라도 당장 의사가 돌아가셔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내일이라도 이 자산을 미리 증여를 하면 증여세만 내고 상속세는 안 나오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납세자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자, 하지만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겠죠. 법은 그래서 10년간 합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증여를 하든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모님의 계좌에서 현금을 대량으로 인출을 하든 결국은 다 상속세에는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미리 증여해야 될 겁니다. 10년 이상 사실 것으로 예상이 되면요. 그래서 젊으실수록 증여가 유리하고 나이가 고령으로 갈수록 증여보다는 상속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0년이라는 합산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기간을 조금 줄일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주, 며느리, 사위는 이 직접적인 상속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의 몇 년까지만 합산이 되냐면 5년이면 합산이 마무리가 됩니다. 손주한테 증여해주고 5년이 지나면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손주한테 준 그 재산은 합산해서 배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며느리와 사위한테 증여하는 것도 5년 동안만 합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현금 증여 방식인데요. 이거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를 내지도 못할 손주들한테는 이 증여세까지 포함해서 증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가장 명확한 자금 출처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또는 뭐 고액의 전세를 마련한다든가 할 때 자녀의 소득만으로는 해당 구입에 대한 증빙을 전부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막 대학생인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세청에서 강남의 아파트에 등기를 친 20대를 세무조사하겠다라고 이제 그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국세청에서는 PCI라는 것을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그동안 신고된 소득과 그 다음에 소비된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전부 다 어느 정도의 검증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대학생이라면은 신고된 소득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대학생 명의로 몇십억 되는 강남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국세청 PCI 시스템에서는 즉시 알람이 발생되게 됩니다. 왜? 그에 해당하는 수익이 없었음에도 큰 자산을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자금 출처 소명 요구서가 날라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실제로 제가 상담을 많이 했던 사례는 코로나 때 저희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대행했던 조사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막 갓 대학생을 그 대학을 졸업한 분이셨는데 이 비트코인 차익 거래로 해외 거래소랑 국내 거래소 자산가의 차익을 이용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제가 촬영하는 2026년 1월 지금도 비트코인 자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돈을 버셔서 강남의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오피스텔을 2채 정도 사고 스포츠카를 2대 정도 샀는데 바로 자금 출처 소명 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자, 그 소명 요구를 어떻게 막았을까요? 거래 내역으로 그 양도 차익을 소명을 해서 과세관청에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증여세로 세금을 냈던 건 단 한 건. 그분이 그 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시드머니를 최초의 부모님한테 받은 부분만 증여세가 과세되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녀가 큰 투자를 한다거나 했을 때 좀 요런 식의 그림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읽어놓은 자산이 있는데 조금 더 보태서 큰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증여를 신고하셔서 자금 출처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이 자금 소명 조사에서 괜히 다른 부분까지 불필요하게 조사가 확대되는 일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자, 현금 증여 말고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증여입니다. 미래 가치에 굉장한 상승이 예상되지만, 즉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의 시세는 굉장히 낮지만 나중에 정말 미래 가치 상승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예상되는 자산들은 즉시 이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의 시세로 증여하고 내일 이후에 모든 미래의 상승분을 자녀한테 선물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오너분들도 설립 초기에 자녀한테 증여를 해놓으신 분들은 정말 이 기업의 가치 상승을 자녀들한테 미리 증여해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강남을 중심으로 또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는 가족법인이 굉장히 또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새 강남 자산가 분들의 트렌드는요, 이 특정 법인, 가족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자녀를 주주로 앉히고 그 법인 명의로 꼬마 빌딩을 매입하는 걸 주로 컨설팅으로 받고 계십니다. 그 빌딩 시세 가치의 상승을 자녀들이랑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증여를 개인 대 개인으로 한다는 생각은 이제는 조금은 트렌드에 뒤처진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언제 줄까요? 오를 자산은 최대한 미리, 그리고 그 오를 자산 대비 현금은 그 자산을 취득하는 재원으로 증여를 해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가치가 오를 부동산은 증여해서 미래 차익을 자녀한테 넘기고 현금은 부모님이 보유해서 나중에 자녀들이 이 상속세를 낼 때 현금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재원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때는요, 반드시 현금으로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대한민국의 부모님 세대의 대부분 자산 포트폴리오는요, 80%에서 90%가 전부 다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 당연히 상속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이 100억 정도의 이제 뭐 아파트랑 빌딩 다 합쳐서 한 100억 정도 갖고 계시다고 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요, 상속세가 취득세 포함해서 거의 50억 가까이 나올 겁니다. 또는 넘을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통장에 5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자녀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 상속세 50억을 결국은 어떻게 내시냐? 대부분 부동산을 상속받으신 다음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상속세 납부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자산은 상속받았지만 거의 임대 수익이 모든 이자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는 임대 수익 이상으로 이자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재산을 상속받고 증여받는 게 꼭 달가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런 재산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교육생활비의 원칙인데요. 가족 지원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아까도 이제 조부모, 부모, 자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손주, 저희 조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이제 부모님들이 많을 테니까 자녀는 미워하더라도 손주는 이뻐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손주가 뭘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이 손주의 교육비를 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낼 때도 기술이 필요한데요. 일단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모님이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자녀의 그런 교육이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손주의 뭐 영어 유치원비라든지 굉장히 비싼 학비를, 유학비를 다 대줬다. 원칙적으로 이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겠죠. 제가 상담한 케이스에서는 이 할아버지가 손주 통장으로 매달 교육하라고 200만 원씩 이체를 해주신 겁니다. 자, 손주가 뭐 받아서 교육비로 썼어도 문제가 됐겠지만 더 문제가 된 거는 손주는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를 200만 원짜리 정기 적금에 가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형성하게 되면요, 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비로 줬다 하더라도 그 명목이 생활비라 할지라도 재산을 형성하는 데 쓰였다면은 결국은 증여로 전부 과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국세청이 인정하는 비과세 요건이나 뭐 가이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부모님이 돈 벌 능력이 안 되는 거를 입증을 한다던가 또는 손주가 해당 금전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하면 안 된다던가 그리고 손주 통장을 웬만하면 거치지 말고 이 손주가 지급해야 되는 학교나 학원에 직접 계좌로 송금을 해버려서 꼬리표가 남지 않게 한다거나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네 가지 요건이 전부 다 충족이 돼야지 거의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은 요 항목들은 꼭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한번 그렇게 조부모님께서 교육비를 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증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 이 10년 주기 증여,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증여 공제는요, 10년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자, 처음으로 자녀가 태어나면요, 주민등록번호에 출생신고일이 있을 겁니다. 그 날로부터 2천만 원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통장을 만들어서 2천만 원을 바로 이체를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겠죠. 10년이 지나면 아기 때 받았던 이 증여세 2천만 원 미성년 공제가 다시 초기화가 돼서 추가로 2천만 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시 2천만 원 증여. 자,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으로 됐죠. 성년이 되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30세가 되면 역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공제 한도 5천만 원도 초기화가 돼서 다시 또 5천만 원을 증여해 줘도 세금이 전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순수 1억 4천을 증여해 줄 수 있습니다. 세금 한 푼도 없이요.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증여세만 안 내는 장점만 있는 것 아니고요. 2천만 원을 미리 받아서 굉장히 좋은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놨다라고 하면은 10년간 자산 상승의 몫은 미리 증여받은 그 자녀의 몫이 되겠죠. 그래서 자산가분들은 꼭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알뜰살뜰하게 챙기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저 공제 한도까지만 증여해 줄 게 아니라 10년간만 합산을 하기 때문에 이 10년간 합산되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뭐 1억이라든지 2억까지 일부러 증여세까지 증여를 해주면서도 미리 증여하시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다면은 처음에 손주가 태어났을 때 가장 많이 먼저 증여세까지 내면서 증여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 25년도에 신설된 항목인데요.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라고 해서 이 기본공제 5천만 원이 너무 적다라는 좀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이 혼인이나 출산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 추가로 5천만 원에 더해서 1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게끔 추가 공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새 신혼부부들은 각자 부모님한테 증여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각자 부모님한테 1억 5천씩 증여를 받게 되면 혼인과 동시에 3억이라는 종잣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신랑 측이 기본 5천과 혼인 1억을 더해서 1억 5천, 신부 측도 마찬가지로 1억 5천. 자, 기존에는 5천 받았던 게 양가 합산하게 되면 최대 3억 원의 비과세 증여까지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혼인신고한 지 꽤 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 과세 공제 금액을 꼭 한번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어떤 사례에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떠오르는 시간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상속, 증여, 상식을 가지고 또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리파인드 회계법인의 이종원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